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우리 그 건강과 웰빙이라는 측면에서 그 미등록 아이들은 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에 병원을 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감기 걸려서 가면 보통 3,000원 정도 되잖아요. 자, 미등록 체류 아동들이 병원을 가면 3만 원 정도 낸다고 합니다. 자, 특히 이제 코로나19 상황과 특히 이제 미등록 체류 아동 같은 경우는 태어났을 때 이 아이들이 받아야 할 그 기본 접종이 있잖아요. 10가지가 넘는 기본 접종이 있습니다. 한국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 무상으로, 무료로 이 예방주사를 다 맞습니다. 근데 미등록 체류 아동들은 그 혜택에서 많이 소외가 됐고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한국 국적도 없고 심지어 불법 체류하고 있는 아동에게 그런 건강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그 접종 같은 경우는 그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만약에 미등록 체류 아동의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전염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내국인 아이들도 사실은 위험에 처하게 되죠.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인 안전, 집단적인 안전이라는 차원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미등록 아이들에게도 차별 없이 예방접종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 한국 사회가 가입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도 체류 자격이나 국적과 상관없이 내국인 아이들과 동등하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미등록 체류 아동에게도 건강하고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사회가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농촌이 비상이 걸렸어요. 특히 농촌이 계절 노동자 아시나요? 이제 농촌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수확기에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3개월 또는 6개월을 기준으로 단기 비자를 받고 한국의 농촌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노동자를 계절 노동자라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계절 노동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고, 제가 아는 분도 평택 지역에서 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데 수확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 밭을 이제 뒤엎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이주 노동자가 없으면 한국 사회가 특히 농촌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이제는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 환경을 보면 농촌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 대부분이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안성 지역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외국인 농촌에서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힘겹게 살고 있고요.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온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같이 겨울에는 매우 춥고요. 기본적으로 샤워 시설과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거죠. 특히 여성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는,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에 살 경우에 여러 가지 성범죄에 놓여 있습니다.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의 건강과 웰빙을 보존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가 아닌 주거시설, 제대로 된 주거시설에 살게 해주는 그런 노력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지 제가 나중에 강의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과 웰빙과 관련해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재난 기본 소득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상황 초기에서는 공적 마스크도 구하기도 어려웠죠. 자, 외국인이라고 바이러스가 피해갈까요? 그렇지 않죠.
이들도 바이러스에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제공해서 바이러스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그렇지 못했죠. 아쉬운 부분입니다. 기본 재난소득과 관련해서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에 한해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을 했죠.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 합법 체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급을 하고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외국인들은 국적도 없는데, 한국 사람도 아닌데, 왜 그 재난기본소득을 줘야 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2017년도에 그 통계를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략 55만이 낸 세금을 보면 7천억이 넘는 세금을 한국 사회에 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런 직접세뿐만 아니라 간접세도 다 냅니다. 슈퍼 가면 물건 사면 다 부가세를 내죠. 그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를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난이라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외국인 주민, 국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재난 기본소득을 주지 않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크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합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그 차별 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외국인들의 권리, 우리 SDG와 관련돼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건강과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당연히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여전히 선량한 이주민과 불량한 이주민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권리에 기반한, 인간으로서 권리에 기반해서 당연히 누려야 할 여러 가지 혜택을 줌에 있어서 정말 한국 사회에 순종적이고 이런 외국인들은 선량한 이주민으로 구별을 하고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외국인들은 불량한 이주민으로 구별하면서 구별짓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우리가 진정한 이제 마을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들이 차별 없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을 만들기에 관련해서 새로운 개념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자, 한국 사회는 모든 것이 국적을 기반으로 시민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이라는 것은 사실은 결국 국적을 기반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들은 국적이 없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마을에서 우리 사회통합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민권이라는 개념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민권이라는 것은 시티즌십이 아니라 디니즌십이라고 영어로도 하는데요. 자, 그 주민권은 국적과 상관없이 그 또는 그녀가 그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 주민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 중에서도 국적이 없는 사람들은 국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주민권의 개념으로서 우리의 마을의 공동체로서의 구성원으로 인정해주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자, 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이주민들의 인권을 그리고 이주민들의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현실적인 측면, 가치적인 측면입니다. 가치적인 측면은 뭐냐면, 자, 한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은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이들의 사회적인 약자는 결국 한국 사회의 인권 수준을 측정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인권 수준이 좋지 않으면 내국인들의 인권 수준도 결코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의 인권 수준이, 국적이 없는 외국인의 인권 수준이 올라가면 내국인의 인권 수준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 그게 바로 인권의 상호 의존성이라는 개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적이 없는 외국인이라도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이웃이기 때문에 이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게 가치적인 측면이고요. 두 번째로는
현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측면은 자, 인구 문제와 결국은 결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저출산 문제 심각한 거 아시죠? 이제 0.98명 이렇게 학교 출산율이 매우 낮습니다.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 국가죠. 이제 한국의 경쟁력 그리고 한국의 경제를 책임지기 위한 인력들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청년들도 없어지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그 많은 선진국들이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선진국들이 본격적인 이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민 논의는 가족 단위로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기가 갈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제발 저를 받아주세요라가 아니라 내가 어떤 나라를 갈까. 왜냐하면 나를 오라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은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유럽 학회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 사회의 차이가 내가 이주할 나라의 차이가 잘 보장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민법이 잘 마련되어 있는가,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는가를 따져보고 옮긴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어떤 지역사회 내에서 여러 가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를 당한다고 하면 이 세계화 시대에 그 소문이 금방 이제 전파되겠죠. 그러면 많은 외국인들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국보다 더 치열하게 외국인들의 봉쇄 정책을 취하고 있는 일본마저도 간병인이 없어요. 간병인이 없다 보니까 베트남에서 매년 1000명씩 간병인을 받고 있을 정도로 이제는 외국인 주민이 필수적인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지역사회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는 사회가 된 것이죠.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진입을 했고요. 한국 사회는 이미 인구 대비 거의 5% 가까운 비율이 외국인 주민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말하고 있는 다문화 사회 기준은 그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5%가 됐을 때 다문화 사회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이제 다문화 사회가 이미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주민들과 함께 사회통합을 하고 마을에서 이웃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인 그 토론과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문화 사회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큰 흐름이 됐고요. 그런 역사적인 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다문화 사회를 그리고 어떤 다문화 친화적인 마을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SDGs를 중심으로 다문화 그리고 이주민 문제를 또 본격적으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지만 너무 급하게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